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중국 중심으로 신흥국이 잘 나갈 때는 실은 뭐 굳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름의 외국인들 주식 많이 사고 그랬어요. 저는 굳이 지금처럼 뭐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럼 신흥국 지수에 있었던 한국이 그리스보다 못하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주식에 한 30% 언저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박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은 MSCI가 우리나라 원화를 역외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득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환율은 이게 바뀌게 되면은 많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가 외환 위기고요. 문제가 생기면 원화가 약해져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일본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에 중국, 뭐 일본 증시 너무 잘 나가는데 네. 우리만 좀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 국면이라고 얘기는 네, 근데 하시긴 기간에 따라 하셨지만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을 한 달로 보면은 일본 잘 나가고 중국 잘 나가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2007년 좋았을 때의 상해 지수가 3,100인데 이제 3,800이에요. 그럼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중국 주식은 좋다고 말하기 힘들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코스피가 3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뭐 10% 전후 올랐으니까 한 달만 보면 그런데 이 기간을 뜯어놓고 보면 뭐 좀 다른 해석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본을 약간 칭찬을 지금 하시길래 네. 어떤 구조로 그렇게 변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내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음. 성장은 거의 제로고. 근데 결국 전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성장하면 주가가 잘 올라갈 것 같지만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은 미국의 2배였고요. 중국 기업들의 이익도 미국보다 이익이 더 많았어요. 근데 주식은 미국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중국은 2007년의 고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고성장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지만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야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지금 걱정이 많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1980, 90년대는 우리 경제가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럼 그렇게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한국 주식이 좋았냐? 아닙니다. 3조 왕 때 몇 년만 좋고 근본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그 어떤 배분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아베가 집권했던 2012년부터 한 10년 동안 저는 뭐 크게 보면 지배구조 개혁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지고 일본 경제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자본시장의 탄성은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잘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장기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 기업들이 작년부터 했던 밸류업 정책 이런 거 전부 일본을 본따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의 사례를 뭐 정책 당국자나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희망을 갖는 거는 사실 뭐 한국도 참 변하는 게 힘든 나라지만은 일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나라잖아요. 10년 동안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더 속성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훨씬 더 빨리빨리 네. 민족이니까요. 네. 자, 일본으로 잠깐 샜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짧게 평가 좀 듣고 갈까요? 투자자 네.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뭐 그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저는 정상회담 직전에 막 트럼프가 SNS에 날린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원달러 환율도 막 야간 거래에서 막 높아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뜯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어느 누구도 말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냥 뭐 무난하게 좀 잘 넘어간 거 아닌가, 제 감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아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무난하게 네.
뭐 많이 잃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얻은 것도 딱히 근데 없고. 인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네. 미국마저도 아주 섬세한 그림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음.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외국이랑 같이 통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서가 USTR이라고 있잖아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 직원이 300 명이 안 돼요. 와. 그 그럼 그 전 세계를 사람들이 다 커버하는 게 300 그러니까요. 명.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했었죠. 네. 양자 간의 FTA가 처음에 얘기가 된 게 2004년 5 년쯤 됐고요. 그것이 그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게 아마 2012 년이에요. 음. 국가 간의 FTA도 한 8년 걸린 건데 지금 수십 개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약속을 하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자체가 매우 가변적이고 음. 다이내믹스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음. 지금은 계측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뭐 미국이 워낙 자기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뭐 람보와 같이 막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이고 뭐 그냥 정서적으로 잘 피했구나.' 그런 음.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은 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여러 가지 있어 막 모나미는 엄청 오르고 막 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비즈니스 테이블 네 네 네. 에 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길이 사실은 젠슨 왕에 좀 많이 네. 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도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둘이랑 막 허그하면서 되게 활짝 웃는 네. 그리고 젠슨 왕이 오랜만에 가죽 잠바가 아닌 그 정장을 입고 나온 거 막 이런 거에 아 되게 집중을 그랬나요? 예. 저는 못 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아 어떻게 진짜 반도체 잘 나가고 있나 봐. 앞으로 우리 저기에 더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뭐 자기 돈 걸고 투자하는데 뭐, 근데 다만 젠슨 황 입장에서는 네. 좀 삼성이 잘하기를 바랄 거예요. 왜 음.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음.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공급받는 회사예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너무 잘하죠. 네. 근데 그 공급처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크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 불안한 그쵸.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희망 고문처럼, 야 젠슨 황이 삼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젠슨 황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음. HBM에 대해서 지금처럼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네.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전체 한 40% 하이닉스 하고 삼성전자도 한 40% 하고 음.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0% 해주면 정말 좋은 분할일 것 같아요. 그 균형점을 찾을 예. 수가 그렇게 있으니까. 본다 그러면은 뭐 그들의 비즈니스의 음. 관점에서도 뭐 어쨌든 하이닉스란 기업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음.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을 되게 흐뭇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삼성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 사실. 그럼요. 네. 네. 뭐 주주수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국민 주식이죠. 그 네. 국민 주식이죠. 맨 처음에 사실 주식을 시작할 때 삼성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이라고 하면. 자 그리고 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도 네. 잠깐 보면 밝지가 않아요. 네. 0.9%로 전망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8%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토막 났어요. 네.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근데 이것은 네. 뭐 1.8에서 0.9가 됐다라는 의미보다 네.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뭐 약간 뭐 패배주의나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측면도 있죠. 한국 경제가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저성장 네, 국면이기는 이제 하죠. 예.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미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뭘 하려 그래도 음. 투입된 자본에 비해서 아웃풋효율이 떨어지는 게 선진국이에요. 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좀 두 가지의 불균형이 있다고 봐요. 첫 네. 번째는 뭐 올해 수출은 안 좋다 그러지만은 네. 그래도 전년 동월비 8월 20일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수출은 음. 버티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둔화도 문제인데,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네. 구조적으로 안 좋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GDP라고 하는 거는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취합하는 건데,
수출이 잘 된 건 너무도 다행인데 네. 그걸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저는 뭐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이야 상권도 받고 많이 되겠지만 뭐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음. 거 결정하는 거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인데 그쵸. 이게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저성장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충격은 성장률의 둔화보다 훨씬 커요. 음. 우리가 느끼는 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내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뭐 성장률의 둔화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낙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그렇기 가파르게 때문에 떨어지고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회 구성원이 적응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빠르면 사실 음. 부적응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이걸 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떡해요? 없어요. 아니 뭐 어떤 아니 방법들이 제가 뭐 이런 그런 뭐 말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별로 뭐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실력이 1% 중후반 음. 이것을 뭐 잠재 성장률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한국 경제의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 음. 그리고 근데 저는 패배주의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배포가 커서 늘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하죠. 음. 근데 미국을 보면 너무 최근에 잘 나가는 것 같고 AI라든가 이런 거에 혁신도 있고 또 자기들의 힘을 앞세워서 막 규칙도 자기 맘대로 바꾸고 이런 게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하면 멀쩡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음. 일본, 뭐 한국보다 나아 보이지 않고요.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미국만 빼고는 사실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뭐 남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뭐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음. 너무 우리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이걸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네. 또 으쌰으쌰하면서 또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법은 지금 센터장님이 "제가 얘기할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네. 하셨지만 위치도 아니고 뭐 네. 떠오르는 뭐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추경이었잖아요. 네. 추경을 하고 어쨌든 민생지원금도 네. 이제 뿌려 가지고 내수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근데 수치로 그게 뭐 보면 활성화가 될까요? 그 추경을 했던 그리고 민생지원금 그 아이디어 하셨던 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셨나요? 네. 이분께서 경기도 계실 때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신 분인데 음. 저는 그분이 그 인터뷰에서 하신 말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걸 통해서 내수가 살아날 거냐? 그건 아니다. 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이게 진통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막 나빠지니까 일단 막아야 돼요. 음.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은 죽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폭삭 망가진다 그러면 그거를 되돌리는데도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약발이 떨어질 진통제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뭐 정부가 돈 써서 해결된다 그러면 못할 음. 일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쵸. 네. 네. 사실 그럼에도 진통제 불구하고 예. 내수가 장기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음음. 지금은 진통제라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빨리 신약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중요법을 예.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도 지금 나라에서 TF를 이번에 만들어 국정 가지고 목표도 하나 된 것 같죠? 그쵸. 네. 네. TF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금융위원회,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막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때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일단 네.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문제 예.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무조건 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앵글로색슨 민족이 만든 거예요. 음. 미국과 영국이 규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들이 만든 어떤 규칙에 뭐 잘 어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선진국이 들어가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중국 중심으로 신흥국이 잘 나갈 때는 실은 뭐 굳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나름의 외국인들 주식 많이 사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처럼
뭐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얼마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스 같은 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럼 신흥국 지수에 있었던 한국이 그리스보다 못하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주식에 한 30% 언저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박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또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은 MSCI가 우리나라 원화를 네. 역외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쵸. 예. 네.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득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음. 환율은 뭐 외국인이 주식 사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주면 좋지만 우리 살아가는데 생사가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환율은 네. 이게 바뀌게 되면은 많은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가 외환 위기고요. 그쵸. 문제가 생기면 원화가 약해져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환 시장 저는 다른 거는 규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의 보호무역도 반대하고요. 다만 그냥 돈과 돈이 실물과 동반되지 않고 막 돈이 움직이는 거는 교란 경제를 많이 교란시킨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간의 그 원달러 환율 거래 시간을 새벽까지 한국 시간으로 여기 들어오라는 건데 네. 지금 MSCI는 역외에 환율을 그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환율을 사실 우리 어떤 공무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통제권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네. 저는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킨다고 하면서 역외 시장이 오픈했던 게 2013, 14 이럴 때인데 그때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돌면서 막 공격을 받으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한 1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하나의 가치이지만은 우리가 환율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버리면서까지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저는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굳이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거버넌스 개혁을 한다 그러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환율 안정성이냐, 증시 수요 기반 확대냐,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국내 금리 환율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좋다고라는 것보다는 뭐 금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뭐 경향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또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많이는 못 낮추더라도 네.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해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환율이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걱정이 되고 트럼프가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네. 이러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때 미국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두 달짜리 약세가 아니고요. 한 5, 6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달러 약세가 네. 재정 적자가 결부되고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약달러를 유도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이번에 연준 이사로 들어가고 미란 보고서 썼던 사람도 네. 미란 보고서의 챕터 4가 커런시예요. 환율에 대한 달러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미국도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약달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것은 되면 네. 움직이는 동력은 한국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미국 밖의 금융 환경이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이징이 네. 아주 완화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얼마 전에 1,480원 할 때는 달러 구하려면 원화로 1,480원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돈 100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는 떨어진다면 달러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고 다른 표현 다른 관점에서는 미국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비달러화 자산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기조적으로 약할 때는 미국 밖의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음. 버블이 생겼던 네.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주기별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럼요. 지금 약달러에 뭐 만약에 조금 더 간다고 하면 5-6년이라고 치면 네.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렇지 않을까란, 하다못해 내년 중간 선거까지라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많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 세상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음. 많이 오른 자산은 조정을 받고 많이 네. 떨어지면 반등을 하는데 달러가 크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년 강세였습니다. 네. 이제 사이클이 바뀔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걸 인제 역이용을 하면 돈을 인제 많이 버시는 거고. 뭐 이용이라기보다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네.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기축 통화인 달러의 움직임은 네. 미국 밖의 자산 가격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음. 영향을 줬는데 네. 달러가 약할 때 미국 밖의 자산 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기준금리 차도 사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하필 저희가 27일 오전에 하고 있어서 내일 발표나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동결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네. 조금 깎일 수도 있다고 하고, 이게 예언을 하는 거여 가지고 사실 좀 조심스럽고. 네. 사실 지금은 2% 포인트 차죠, 네. 미국이랑.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좁혀지는 게 저희한테 좀 덜 부담스럽죠? 미국과의 금리 차도 중요한데 네. 그 금리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2.5의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다고 한들 네. 경제에 무슨 탄성이 있겠어요. 크게 바뀔 걸 생각지 않잖아요. 사실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이 예. 대부분 뭐 그렇죠. 영향이 예, 있더라도 예. 그것 자체가 대출 이자를 엄청나게 낮춰주지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정책의 운신의 폭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게 상황이 나빠졌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고요. 네. 역설적으로 금리가 되게 낮아진다 그러면 뭐 미국과의 금리 차도 금리 차지만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여력이 되게 축소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네. 미국 이야기를 해보면 잭슨홀 미팅이 이제 최근에 있었고, 하나는 트럼프가 해임을 했잖아요. 리사 쿡을 해임했죠. 해임을 했죠. 자기 네. SNS로. 네. 리사 그래서 쿡은 안 나가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잭슨홀 미팅 얘기부터 해보면 파월 의장이 이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변했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그날 좀 이상했던 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10초 정도 좀 네. 머뭇머뭇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지? 저 제스처는 뭔가 그 계산이 안 된 건 아닐 텐데 저걸로 보여주려는 게 뭘까?' 네. 되게 궁금해했어요, 다들. 저는 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 의장의 태도가 네. 예컨대 뭐 한 고개가 한 15도 바뀌면 그 바뀌는 것도 반영하는데 네.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관세가 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9월에는 0.25% 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뭐 파월 의장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도 뭐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가 불안이 연속적으로 있고. 가기에는 예. 이번엔 낮출 수 있지만. 예. 그리고 또 뭐 예컨대 빅컷이라고 하는 0.50% 포인트 움직이기에는 네. 인플레 부담이 여전히 있고 경제가 확연하게 나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자본시장에 좋은 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것보다 네. 미국 경제가 좀 완만히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좀 금리를 낮춰주고 이 과정에서 달러도 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는 좋은 조합인데,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미국의 7월 고용이 되게 나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경착륙을 하면 이건 글로벌 경제의 뭐 재앙이에요. 안 그쵸. 좋지만은 네. 그래도 미국 경제가 너무 뜀박질을 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해지면 이게 달러가 필요한 미국 밖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금융 환경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본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나쁜 경제 뉴스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되게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낮추더라도 다음번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쉽지 하셨는데 않다라기보다는 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네. 단정적으로 네. 다음의 행보를 결정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네. 데이터 디펜던스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네. 독립성을 가져야 할 연준 이사를 막 해임을 시켜버리고 네. 근데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쿡 이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모기지를 뭐 잘못 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네. 아마 잘릴 사람 너무 많을 거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어거지를 써서라도 트럼프가 임명하지 않은 그리고 그 전에 뭐 바이든이 임명을 했거나 뭐 그 전에 임명을 했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수순으로 가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더 압박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네.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왜냐하면 연준이사 7명 중에 파월 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네. 향후 1년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막 금리를 낮추기엔 또 자기의 관세 정책이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충돌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결국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돈을 벌고 감세하고 네. 규제 완화를 하고 계속 네. 이렇게 여기 또 돌려받겠다는 달러도 거잖아요. 약세로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또 네. 달러의 헤게모니도 유지하고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이게 다 충돌들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이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를 엄청 마련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 어떻게 그래서 자기들의 부담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 그래서 이번에 스티브 미란이 이 달러 약세를 주장했어요. 네. 근데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어떻게 약해집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외환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달러 가격이 약해져요. 네. 우리가 달러를 팔아야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달러, 20달러짜리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외환 보유액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야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채를 팝니다.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이 국채를 팔아요. 그럼 달러가 약해집니다. 그럼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플라자 합의 때도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7%에서 10%까지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87년 10월 달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하루에 22% 떨어졌던 블랙 먼데이가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냥 채권 금리의 급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안 돼. 부채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린이 연준 이사회 관계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게 그럼 네. 누가 국채를 사주면 되잖아요. 누가 사주면 될까요? 중앙은행이 사주는 걸 했어요. 네. 양적 완화하는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중앙은행의 또 파격적인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은 아예 뭐 관제자본주의가 돼서 뭐 일본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이제 BOJ가 국채를 열심히 사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없을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무슨 돈 가지고 하는데 중앙은행 국채 사주면 되잖아라는 건데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고 일본은 사실상 그런 현대 화폐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스티븐 미란 같은 사람이 연준 이사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범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네. 중앙은행이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중앙은행 아까 이제 파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금리 뭐 양적 완화 같은 네. 것들을 예컨대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네. 국채를 팔고 있죠. 출구 전략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기에 사들인다 멈춰진다라든가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뭐 양적 완화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뭐 한 번 하면은 처음 하기가 힘들지 네,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어느 순간에 미국이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은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주는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있죠. 네, 네, 네.
달러에 대한 어떤 국제에 대한 수요를 만드는데 근데 외국인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그건 또 달러에 대한 수요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많이 사고 또 연준도 국채를 사고 음.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네.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안정은 양립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봐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미국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계속 모든 정책들이 다 부딪히고 네. 있는데 그 중국도 계속 디플레이션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요즘 주변에 보잖아요. 네. 중국 제품 쓰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많죠. 예. 고가의 중국 제품들이요. 뭐 샤오미 이런 게 아니고요. 샤오미도 쓰지만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네. 로보락이라고 네. 하나에 막 150만 원씩 하는 그런 로봇 아. 청소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 뭐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들은 너무 약진을 하고요. 네. 근데 경제 지표를 보면 이게 디플레예요. 네. 그게 참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중국 경제가 뭐 제가 중국을 뭐 샅샅이 모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매크로 지표로 보면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100이 투입이 돼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한 30만큼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효율이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투입된 거에 비해서 산출은 되게 적어. 근데 투입된 돈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네. 일부에서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 돈 대비 산출이 적다는 거는 중국의 물가 지수가 사실상 디플레예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뭐 몇 달 마이너스였고 생산자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수요가 부족하나 공급이 많다인데 네. 제 생각에는 공급이 많고 이거는 중국의 정치 거버넌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진핑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다 자기 입속 걸고 효율적으로 가는데 그 후진타오 때는 이 국영 기업들을 지배 구조를 민영 기업으로 바꾸고 하면서 국퇴 민진이라 그랬어요. 네. 국영 기업은 퇴하고 민간 기업은 약진한다는데 지금 시진핑 들어와서는 국진 민퇴죠. 이제 그 민영화 이런 거 다 멈춰졌고요. 네. 그러면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뭐 이익이 뭐가 중요해? 사회주의 공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지금 인풋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 자원에 비하면은 아웃풋의 효율은 되게 적지만 네. 그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거기서 뭔가 반짝반짝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를 돌리기에는 좀 힘든. 그래서 저는 중국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는 네. 뭐 투자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중국 증시를 전부 포괄하는 네. 이런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은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은 경제와 기업을 굉장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투자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게 뭐 전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 종목 다 담는 ETF보다는 단일 종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는. 조금 압축적인 투자가 그러니까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거 하나만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연말이면 우리 에이펙을 경주에서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도 온다고 했고 네.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한미만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도 보냈단 말이에요, 특사를. 네. 그래서 시진핑 와달라 네. 이 얘기를 했는데 11년 전에 오고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뭐 큰일 없으면 오지 않을까. 이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 그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셋이 같이 앉을 일도 있을까요? 왜냐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같이 만날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또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큰 꿈인가요?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그림인데 네. 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누가요? 트럼프가요? 뭐 도발자는 저는 뭐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미국의 그런 행동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시진핑이 조금 권위주의적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사실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실무단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뭐 한 번에 해결될 그런 원샷 솔루션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조금 냉소적입니다. 음. 시간이 너무 없고 그렇게 한 방에 뭐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도 지금 현재 조정받는 국면이고 어쨌든 상법 개정도 잘 되고 좀 개편이 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뭐 상법 개정 이런 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네. 펀더멘탈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거 오히려 달러 가치가 네. 조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빗달러 자산인 한국 자산이 수혜를 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올해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1,480원이 4월 9일이었고요. 네. 코스피 저점 2,280포인트도 4월 9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크게 보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해지는 게 한국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 쪽 요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음. 뭐 우리가 투자할 때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식은 펀드멘탈이 메인인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도 본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과 직접 매치되지 않아요.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이 기계적으로 펀더멘탈 개선과 이어진다 이거는 거리가 있고요. 음. 또 약달러라고 하는 거는 음. 우리가 좋아져서 나타나는 약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약해지면서 빗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기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성장과 기업 이익의 증가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 무너지는데 뭐 주식이 오를 수는 없지만 네. 지금은 거버넌스가 좀 개선이 되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그렇게 썩 걱정은 많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4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1000포인트 오르는 것도 우리가 펀더멘탈을 기반해서 보면 아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뭐 아무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뭐 그동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변화들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지금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그런 요인들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달러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팩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기업이 번 돈 주주들에게 어떻게 잘 흘러가게끔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센터장님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다정한 달러의 기간이 다가오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무서운 달러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다가온 다정한 달러를 잘 누리고 잘 투자를 해서 걷어들일지 이걸 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